2026년 1월, 그날따라 유난히 칼바람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선영입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곳이죠. 점심 장사가 끝나고 텅 빈 홀을 정리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가게 주거래 은행의 대출 담당자였습니다.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다음 달부터 사업자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연일 경기가 어렵다며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고 떠들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른다니요. 마치 소방관이 불난 집에 물을 뿌리고 있다는데 우리 집만 더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돈을 푼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대출 이자만 오르는 거죠? 직원은 매뉴얼을 읽듯 답했습니다.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모님. 시장 금리 변동. 그 네 글자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제 한 달 순수익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성실하게 세금 내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버텨온 제 삶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식당 주방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내 삶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암초를 향해 돌진하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배의 가장 밑바닥 칸에 타고 있는 승객일 뿐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100원이라도 더 싼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주방보조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그 일까지 제가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메뉴 가짓수를 줄여 재고 부담을 최소화했고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 영업이 끝나면 홀의 모든 코드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허리띠를 졸라매니 통장 잔고가 조금씩 회복되는 게 보였습니다. 인상된 이자를 감당하고도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겼죠.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역시 노력하면 되는구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해. 역시 우리 집 가장이야.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곧 지나갈 일시적인 파도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 물이 잠시 빠져나가는 찰나의 평온함에 불과했습니다. 제 노력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더 거대한 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식당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는 근처 건설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한 점심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현장 소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식대 결제를 한두 달씩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이 넘어가자 저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장님을 찾아가니 그는 담배만 뻑뻑 태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사장, 정말 미안하게 됐수. 본사에서 PF 대출이 막혀서 공사대금이 안 내려오네. 나도 죽을 맛이야. PF 대출. 또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입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 가격을 20%나 올려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아껴가며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퇴근한 남편이 통장을 보며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선영 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식당에 들어가는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자 오르고 식자재값 오르고 외상값은 못 받고 대체 이게 뭐야? 당장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 그 말에 참고 있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 내 30년이 담긴 곳이야.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살려내긴 뭘 살려내.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 고집이야. 우리 노후적임까지 다 날릴 셈이냐고. 차가운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노력이, 제 버팀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저 무모한 고집으로 보였던 겁니다. 외부의 경제적 압박보다 남편의 불신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의 벽 앞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저와 같은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3대째 원단 가게를 운영해온 김 사장님은 텅 빈 가게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에 닫아요. 그런데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들어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지갑을 닫는 거지. 그런데 임대료랑 관리비는 꼬박꼬박 오르니 이건 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옆 건복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젊은 부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남는 게 없죠. 작년에는 하루 순이익이 10만 원은 됐는데 지금은 5만 원도 안 들 때가 많아요. 배달앱 회사가 수수료를 5%나 더 올렸거든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는 돈이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목이 졸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의 실패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모두의 위기구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은 제가 평생 들여다볼 일 없었던 딱딱한 경제 뉴스 속 숫자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경제 뉴스를 파고들었습니다. PF, RP 매입, 국고채 금리, 대마불사. 외계어 같던 단어들이 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몇 년 전 둔촌 주공 사태라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재건축 사업이 돈 문제로 멈춰섰을 때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부실은 정리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썩은 부위를 도려낼 골든타임이었죠.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 거대 프로젝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상연했습니다. 둔촌일병 구하기라는 이름으로요. 그 결정이 시장에 끔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짓을 해도 몸집만 크면 절대 죽지 않는구나. 정부가 결국엔 구해주네. 그때부터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사업성 따위는 뒷전으로 미룬 채 너도 나도 일단 짓고 보자며 무분별한 부동산 PF 대출 파티를 벌였습니다. 제 식당에 외상값을 민 그 건설 현장도 그 파티의 끝물에 낀 곳이었습니다.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는 2025년 지금 온목으로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에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이유도 바로 이 암덩어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똑똑한 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한 겁니다. 저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었구나. 그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 상승, 한국 채권의 위험도는 높아졌습니다. 금리 상승, 결국 한국은행이 불을 끄려고 부은 고는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셈입니다. 나라가 푼 돈은 부실 PF 사업장들의 연명 치료비로 들어갔고 그 부작용인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의 고통은 고스란히 저 같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부실의 대가를 왜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치러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구조는 이미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희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낡은 식당 장부 뒷면에 5가지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개인 경제 계기판이었습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
이게 4%를 향해 치솟으면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첫 경고등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위협하면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실탄입니다. 이 숫자가 급격히 줄면 우리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는 뜻이죠. 넷째, 저축은행 같은 약한 고리의 PF 대출 연체율. 문제의 뇌관이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식 채권 순매도액. 가장 똑똑한 돈이 우리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편은 제가 적어 내려가는 숫자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깊은 불안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투지 않고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개의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깜빡이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위험한 주식이나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우리 노후를 지켜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폐허 속에서는 헐값에 던져진 건강한 자산을 주울 기회 또한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2026년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비록 낡았지만 스스로 길을 찾게 해줄 작은 나침반, 이 5개의 숫자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안개 속의 희생자가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운전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